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부르곤 하죠. 본색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인간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면서 특별한 것 없이 순탄한 나날을 보냈는데 생각도 못했던 비극이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아찔한 위기를 맞는 법이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랐어요. 형제가 누해도 남들과 달라서 뭐든지 서로에게 양보하고 챙기면서 위해 주었죠. 대대로 저희 집안은 땅 부자였어요. 조부모님은 만석군으로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갑부였지만 지나치게 돈 욕심을 부려서 인심을 잃지 않으셨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뜻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이고, 숨 넘어가겠구만. 무슨 일이야? 글쎄, 청씨가 사고를 당했대요. 비 오는 날 해가 질 때까지 논에서 일을 하던 이웃 아저씨의 경운기가 미끄러지면서 눈 아래로 처박히며 뒤집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당장 수술을 해야 했지만 돈이 없어 아저씨의 아내가 울면서 애태우는 걸 보자 할아버지는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해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저승사자에게 붙들려 갈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이 사람아, 사람 목숨이 중하지 돈이 중하겠나. 그걸로 됐어. 수술비는 서둘지 말고 형편이 되는 대로 천천히 갚게나. 이 은혜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 아저씨는 품삯도 받지 않고 저희 집 농사일을 도맡아 해주셨다고 하네요. 대학을 마친 아버지는 넉넉한 자금을 바탕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할아버지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셨죠.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번창해서 건물도 몇 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진 수시로 저희 5남매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부모 덕 보면서 호강할 생각은 하지 말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생각해야 돼. 돈이 생기면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이건 니들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셔. 모두 알겠니? 훗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엄청난 유산의 대부분을 복지재단에 골고루 기부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몸소 실천하는 아버지 덕분에 잘난 척하며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내 앞의 길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었죠. 부유한 집안의 딸이고 외모도 좋았던 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가방은 나한테 줘. 내가 들어줄게. 무슨 소리야? 오늘은 내가 들어줄 차례라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남학생들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침마다 제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설쳤고 돈이 많은 제게 들러붙어 과자나 주전부리를 얻어먹으려는 친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수연아, 어머님한테 내일 학교로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학교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일까 마음을 졸였고 교무실로 다가가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시에서 주최하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가 있어요. 수연이 외모가 좋으니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 딸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소연이가 예쁘긴 해요. 그래도 어디 대회에 나갈 깜냥은 아니죠. 입상을 하면 좋겠지만 결과가 없어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주 있는 대회가 아니니까 이번에 참가하도록 하세요. 그럼 선생님 뜻에 따를게요. 대회에 출전한 전 은상을 받게 되었고 제 미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이성의 눈을 뜰 나이가 되자 남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제게 들이댔어요.
근처에 남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절 기다리기도 했고 절 두고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소연아, 소연아, 대박 빅뉴스! 무슨 말을 들었길래 호들갑이야? 글쎄, 땡땡고 남자애 둘이 널 두고 결투를 했다는 거야. 아이, 정신 나간 것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니. 아유, 한심해. 며칠 뒤에 친구 말대로 결투에서 이긴 남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교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한테 눈독 들이는 놈들 내가 전부 때려 눕혔어. 이제부터 넌 내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괜히 착각하지 마. 우리 고등학생이야. 연애보단 공부에 신경 써야 할 때라는 걸 왜 몰라? 그리고 난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드는 남자는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 전 남학생이 준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그 뒤로 제 학교 앞에 얼쩡거리지 않았어요. 제 인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어졌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제게 잘 보여서 작업을 걸어보려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곤 했죠. 아침마다 제 책상 위에 음료수며 커피를 가져다 놓는 직원도 있었고 사랑에 대한 유명한 시를 베낀 손편지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유치한 짓을 벌이는 직원도 있었네요. 그러다 2년 뒤에 처음으로 단독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수현 씨, 프로젝트 기획은 처음이죠? 네, 그래서 많이 긴장되지만 어차피 제가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낼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 기획하는 데는 누구나 인정하는 달인이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아니요. 주임님 바쁘실 텐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하이, 내가 좋아서 돕겠다는 거예요. 상사의 호의를 뿌리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하며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자료 수집과 기획안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극구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썸을 타는 관계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주임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디까지나 저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고 싶거든요. 다른 직원들한테 오해받는 것도 싫고 주임님 이러시는 거 아주 불편해요. 제가 정색을 하며 말하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과장님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기획은 처음이라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도 많고 재밌어요. 괜찮기는 정주임한테 다 들었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 같아. 오늘부터 정주임하고 팀을 이뤄서 기획서 만들어. 네? 과장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정주임하고 상의해서 일주일 안에 끝내도록 해. 가서 일 봐. 정주임은 과장에게 달려가서 제가 힘들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팀으로 붙여달라고 사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이 지시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그와 같이 일을 해야 했죠. 주임님, 어젯밤에 또 철회하셨어요? 세상에 벌써 며칠째예요. 이러다 탈락했어요. 소연 씨를 위해서라면 며칠 밤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할 테니 소연 씨는 편하게 쉬어요. 그는 열일 제쳐두고 제 프로젝트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다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그는 어젯밤에도 철회 작업을 했는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피곤해져 오른 모습이었지만 절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연씨, 드디어 기획서 끝냈어. 어머, 정말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코에서 피가... 이게 뭐야? 사흘이 넘게 철회 작업을 한 결과 쌍코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급히 콧구멍을 모두 휴지로 틀어막았지만 코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죠. 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과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주임, 보고서는 끝냈어? 네? 이제부터 해야죠. 뭐?
보고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게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야?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휴가 보냈어, 정주임? 야, 너 임마, 네 앞가림이나 잘해. 내가 시간 날 때 소연 씨 도와주라고 했지. 네 이름 팽개치고 매달리라고 했어? 진짜. 야, 너 곧 인사 고가 평가라는 거 몰라? 대리 달기 싫구나. 네 코가 석재나 빠졌는데 멍청하게 뭐 하는지. 아휴, 이 쓸개 빠진 놈. 아휴. 결국 그는 대리 진급에 실패했고 물류 창고로 발령이 나서 짐을 싸야 했죠. 여직원들은 남자복이 많은 절 질투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여직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제 흉을 보면서 뒷담화를 했어요. 남자들은 정말 한심해. 여자는 무조건 얼굴로만 판단한다니까. 나도 조금만 손대면 수연이보다 훨씬 나을걸. 주제 파악부터 해. 성형도 바탕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다. 넌 아마 견적이 안 나올걸? 남자 직원에게는 인기 짱이었지만 여직원들에게는 전 공공의 적이라서 은근히 절 따돌렸어요. 제 외모를 시기하던 여직원은 한 달간 거짓으로 병가를 내고 성형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가 어이없는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사에게 벼락을 맞았죠. 진짜 가지가지들하네, 가지가지들해. 얼굴에 칼 들이고 병가를 내. 미친 거 아니야?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 남자들의 애정 공세를 수없이 받았던 전 연애를 하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었어요. 당장은 결혼보단 일이 우선이었고 남자보단 회사에서 인정받는 워킹우먼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30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한 남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철이라고 합니다.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정만은 화산처럼 끌어넘칩니다.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씩씩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자기소개를 했고 어떤 일을 맡겨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고 착한 그에게 조금씩 호감이 갔습니다. 제가 주임으로 승진하고 얼마 후에 그와 같이 수원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분기마다 하는 현황 파악이지만 이번엔 꼼꼼하게 해야 돼. 곧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생산 설비부터 자재까지 모든 걸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근데 거기 공장장이 꼴통이라서 좀 힘들긴 할 거야. 과장님은 회사가 곧 상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줬습니다. 전 매일 답답한 사무실에만 갇혀 있다가 휴가를 가는 가벼운 기분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현황 파악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심심하면 현황 파악하라고 지랄이야. 일도 바빠 죽겠는데. 공장장님, 왜 제대로 된 기록이나 문서가 하나도 없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관리는 무슨 얼어죽어. 난 기름밥이나 먹는 주제라 문서 같은 건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 아니,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공장장은 본사 직원들을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는 저희들을 자기를 감시하고 잔소리만 하는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면서 대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태도를 억지로 참으며 웃던 저도 슬슬 성질이 뻗치기 시작했죠. 왜 바쁜 사람 붙여서 범인 취조하듯이 캐묻고 그래? 정 답답하면 당신이 현장 돌아보면서 현황 파악해. 난 바쁘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파란 말이야. 이것 보세요. 본사 담당자가 현황 파악 자료를 요구하면 협조해야죠. 그게 공장장님 의무 아닌가요? 에휴, 진짜. 하여튼 많이 배웠다는 것들은 예의라곤 쥐뿔도 없고 가정교육이 개판이야, 개판. 뭐라고요? 왜 부모님 욕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디 아버지 뻘 드는 사람한테 눈깔 똑바로 뜨고 대들긴. 이게 잘하는 짓이야? 그럼 욕먹을 짓을 하질 말았어야지. 그럼 나이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잘하는 짓인가요? 아유, 진짜 이게 보자니까. 그만하세요, 두 분 다. 공장장님,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철 씨가 왜 사과를 해요?
나이 좀 먹었다고 날 비웃으면서 애 취급하는 거 다 봤잖아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일은 제가 현장 다니면서 할 테니까 주임님은 휴게실에서 쉬고 계세요. 혼자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설비 현황과 자재 재고 같은 걸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쉬고 있던 저도 팔을 걷어붙였죠. 그런데 문제는 공장에 제대로 된 기록이나 문서가 거의 없었고 있는 기록도 실제와 많이 달랐습니다. 문서 관리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장 관리자들은 공장장 핑계만 댔어요. 공장장님이 종이 나부랭이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며칠 동안 모든 문서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한 폼을 만들어준 거죠. 앞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에 간단하게 기입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오, 이거 아주 편하고 좋은데. 아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서로 좋잖아. 했었구만. 고마워. 일주일의 출장을 마치자 공장장은 제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그때부터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2달 만에 저희들은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절 따라다니며 공을 들였던 남자 직원들은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화병이 난 게 원인이 되어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빚은 없어지지 않았고 고스란히 남편이 떠안고 갚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빚이 2억이 넘는다니. 결혼하면 너도 같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부부는 한 몸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소연아,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결혼은 집안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법이다. 기울어도 너무 기울잖아. 아휴, 난 반대야. 귀하게 키운 딸이 남편 빚 갚느라 허덕이는 꼴은 못 본다.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해. 아유, 이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너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니? 세상에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널렸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부모 없고 가진 거라곤 핏분이 남자 살려고 들어. 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돈보단 사랑과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했어요. 제발 아빠가 도와주세요. 정말 난감하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아마 딸 가진 부모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게야. 그래도 어떤 남잔지 만나는 봐야겠지. 아버지는 일단 남편을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를 만난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진실한 자세를 보였고 그때 아버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말을 하셨어요. 직접 만나보니 소연이 말대로 믿음직한 청년인 것 같구만.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 빚을 갚아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빚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사람 도움도 받지 않을 거고요. 여보, 아버지가 우리 결혼 선물로 주신다잖아. 그냥 받자. 안 돼. 당신은 날 시작도 하기 전에 처가도움이나 맞는 못난 놈으로 만들 작정이야? 장인어른, 마음만 감사히 받고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마워하면서 돈을 챙길 줄 알았던 아버지는 당황하셔서 설득했지만 남편은 괜히 한번 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굳은 표정으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끝까지 이러시면 제가 이 결혼 포기하겠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가 자존심을 건드렸구만. 미안하네.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돈 앞에 비굴하지 않은 남편의 태도가 엄마의 마음을 흔들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아버진 절 불러 남편 몰래 2억짜리 수표 2장을 쥐어주셨어요. 이건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최서방 몰래 가지고 있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 요긴하게 쓰도록 해.
우리 딸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진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2년 만에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입사 동기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로 퇴사한 전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죠.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에 남편은 혼자 힘으로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칠순을 넘긴 뒤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져서 시설 좋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눈물로 아버지를 보냈고 장례를 마치자 큰오빠가 형제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정민아, 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도 내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건 너희 오남매의 우애를 믿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돈에 눈이 멀어 싸우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내가 죽거든 마지 네가 알아서 똑같이 나누도록 해라. 너만 믿는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오빠는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말했고 남매 중에 오빠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빠 말대로 할게. 근데 말이야, 오빠가 맞이고 제사도 모셔야 하는데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공평하잖아. 오히려 둘째 언니는 큰오빠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할 정도였죠. 재산 산속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에 칼부림이 났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 오남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죠. 전 약간의 땅과 5층 건물 하나를 받았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고 착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작은 반항이나 사고 한 번 치지 않았죠. 아들이 손이 가지 않고 시간 여유가 생긴 전 가지고 있는 건물에 편의점을 열어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땅 근처에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금을 짭짤하게 받았어요. 10년 전부터 물려받은 땅 인근에 도로가 뚫릴 거라고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 진척도 없다가 갑자기 도로 개통이 확정된 거예요.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 더 인수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좋은 국영기업에 취업이 되었고 3년 뒤에 참한 며느리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며느리는 아주 선해 보였고 웃는 인상이었어요. 특히 큰 눈과 오똑한 코는 미인형이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네, 시작은 엄마가 했지만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려고 자격증까지 땄어요. 내가 보니 얼굴이 예뻐서 애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 요즘 어린애들이 예쁜 여선생을 좋아하잖니. 쑥스럽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애들이 절 잘 따라요. 그래서 원장으로 관리만 하고 싶은데 애들 성화의 수업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럼 힘들겠구나. 그렇긴 하지만 애들하고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하지만 결혼하면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은 도움이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할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 예의도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을 좋아하니 나중에 자식 교육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완벽한 며느리감이었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어때? 집안부터 태도까지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구나. 당장 상견례하고 식 올리자. 오케이, 엄마가 마음에 든다니 정말 다행이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누가 저런 예쁘고 능력 있는 착한 며느리를 마다하겠니? 상견례를 하면서 첫 대면한 안사돈 역시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 여성이었죠.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옷차림부터 세련된 느낌이 확 풍겼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벌려놓은 일이 많아 바쁘다 보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눈엔 그저 헛똑똑이로 보이네요. 많이 부족해서 사부인에게 침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처럼 예의 바른 건 사부인을 빼다 박았네요. 귀한 딸을 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턴 제가 딸처럼 여기면서 아껴줄게요. 뭐니 뭐니 해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흥한다는 말이 딱 맞단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는 내조의 여왕 같다고 하면서 그저 좋아서 해볼래 웃으며 입에 기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처럼 살면서 좋은 일만 연속되는 건 절대 아니었죠.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남편은 저와 만났던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일하며 임원 자리에 올랐는데 아쉽지만 이젠 은퇴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뇨.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직 젊은데 뇌졸중이라니.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처분하고 들어와서 살면서 아버님은 제가 돌보면서 챙길게요. 그이도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아니다. 넌 유치원 운영하느라 바쁠 텐데. 서라. 유치원 수업은 다른 교사한테 맡기고 일을 줄이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를 해야겠단 거예요. 맡겨주세요. 정말 괜찮겠니? 그럼요. 어머님, 며느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겠다고 하니 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편의점과 건물을 2개를 관리하면서 남편을 전적으로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곁엔 며느리가 있기에 마음 편하게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게 되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보름 뒤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편마비가 온 남편은 입이 돌아가고 왼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모셨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다가 제가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유치원에 나갔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쉬지도 않고 절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또리의 죽음이었죠. 또리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말티즈 종인 또리는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경계를 하지 않고 앵겨붙었죠. 처음 며느리가 합가를 했을 때도 또리는 며느리 뒤만 따라다녔고 며느리도 또리를 예뻐해 주었죠. 그런데 또리가 어느 날부터 며느리만 보면 꼬리를 감추고 낑낑거리며 피하는 거예요. 얘야, 또리가 왜 이러냐? 너만 보면 낑낑거리면서 몸을 떨어대니 말이다. 그러게요.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밥 잘 먹고 잘 노는 걸 보면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저 병원에 데려가 보긴 하마. 그런데 며칠 뒤에 또리가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다리가 부러졌네요. 이거 누군가가 집어 던진 것 같은데. 그리고 몸 곳곳에 멍자국과 상처가 많습니다. 어머님, 동물 학대도 범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알죠. 아니 선생님, 지금 절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 누군가 또리를 고의적으로 학대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의사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며느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죠.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또리가 혼자 놀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다쳤을 거야. 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애써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장폐색이라고 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걸 먹고 장이 막혀 죽은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애완견들은 집안을 다니다 이상한 걸 먹거나 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리를 방치한 제 잘못으로 돌리고 잊어버렸죠. 얼마 후 주말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방에서 아들내외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애 낳아주러 결혼한 줄 알아? 왜 자꾸 잠자리를 피하는 거야?
누가 관계를 피했다고 그래.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아니잖아.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만사가 귀찮단 말이야. 결혼 전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 아, 맞아. 그럼 입 다물고 성가시게 굴지 마. 방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유치원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어요. 전 아들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난 빨리 애를 가지고 싶은데 집사람 생각은 다르네. 임신에 관한 건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며느리가 너한테 반말하니? 아니,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한 번씩 감정이 틀어지면 말을 막 하는 것뿐이야. 평소엔 절대 안 그래. 왜 그 다른 부부들도 서로 반말하면서 친구처럼 살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쥐어 사는 건 아닌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죠. 그러다 며느리에게 감춰진 표독스러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유치원에 갔는데 원장실에서 며느리가 낯선 여자와 언성을 높이며 심한 말다툼을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게 아직 덜 맞았네. 어떻게 복수할 건데?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봐. 하나도 겁 안 나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까발릴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 네가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야. 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네 과거를 하나도 모르지?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했을 거야. 내가 가진 증거들 네 남편한테 보여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여자를 매섭게 노려보는 눈빛에선 불꽃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입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연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인생이 불쌍해서 합의하고 목숨만은 살려줬더니 이제 날 협박하려고 들어? 네 살가죽을 확 벗겨줄까? 오늘 혓바닥을 함부로 나불거리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며느리는 여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찍으며 쳐박았어요. 여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며느리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죠. 며느리에게 얻어맞던 여잔 도망치듯이 여성은 밖으로 나왔고 저와 어깨를 부딪혔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저 여잔 누구길래 유치원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야? 어머님 오셨어요? 세상에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네요. 저 여자 2년 전까지 여기서 일하던 교사예요. 아이들이 잘 따르고 싹싹해서 제 마음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사들이 저한테 그 여자가 몰래 애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성질에 조금만 거슬려도 어린애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윽박질러서 겁에 질리게 만들기도 했다네요. 그래도 그 여자를 믿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이었죠.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썩어서 버려야 하는 음식을 애들한테 억지로 먹였다는 거예요. 좋게 해결하려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듣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구속돼서 1년간 실형을 받고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저한테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너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쩐다니.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런 년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성질대로 하면 저런 년은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어.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전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였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저리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싸늘한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집에 돌아와 보면 이상하게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았죠. 얘야, 네 아버지 표정이나 상태가 전보다 안 좋은 것 같구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몸이 아프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법이죠. 걱정 마세요. 아무리 사람의 본능적인 촉은 무시할 수 없다지만 본인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감으로 닥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교대하고 투병 중인 남편의 몸을 닦아주다가 수상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아니, 어쩌다 다친 거야? 그거 자세 바꾸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 하지만 부딪혀 생긴 멍자국이 아니었어요. 손톱 자국. 누군가 꼬집고 핥힌 상처가 분명했어요.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한참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내밀었고 동영상을 본 저는 경악할 만큼 충격을 받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귀에 대고 욕을 하면서 꼬집고 핥히며 학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빨로 허벅지를 물어뜯기도 했죠. 그간 의심스러웠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떠올랐고 그녀의 정체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 남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도 제가 이른 시간에 집에 오면 화들짝 놀라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분명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계모임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내가 좋은 해결사 소개해줄까? 해결사? 흥신소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 비밀을 전문적으로 캐내는 탐정 말이야. 싫어.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전부 조직폭력배들이잖아. 행여라도 잘못 엮였다간 큰 낭패를 당해. 어머, 내가 설마 친구한테 조폭을 소개해주겠니? 전직 경찰이야. 은퇴하고 해결사 일하는데 아주 젠틀하고 그 방면으론 안테나가 최고야. 그래? 넌 그 사람하고 어떤 사이야? 그냥 고등학교 친구야. 자세하게 알려고 들지 마. 다시 발동된 제 촉은 해결사가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의 애인일 거란 생각이 들었죠. 고민을 거듭하다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에 친구를 믿어보기로 했고 그를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하고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주었죠. 딱 보니까 양파 같은 여자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까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중인격자 같은 인간이란 겁니다. 대충 감은 잡았으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시면 이 여자를 싸고 있는 껍질을 몽땅 벗겨서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아주 가관이더군요. 주변 인물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녀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고등학교 친구들 말부터 들어보시죠. 그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모두 녹음해뒀어요. 수진이 그녀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요. 지금도 그때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니까요. 처음엔 친하게 굴면서 너무 잘해줘요. 일단 사냥을 하기 전에 먹잇감이 안심하도록 돈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내서 겁에 질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녀는 저희들에게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하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붙잡아서 불로 지지며 학대하다가 끔찍하게 죽였어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면 욕을 하면서 노려봤고요. 니들도 까불면 이런 꼴 된다라는 생각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입을 모아서 며느리가 학폭의 중심에 있었고 그녀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은 친구가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또리도 수시로 때리고 집어던지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며느리만 보면 겁에 질려 오줌을 쌌던 겁니다. 그러다 며느리에게 비참하게 죽었던 거였죠. 이 여자 과거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과거라뇨?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받고 1년간 실형을 산 전과자예요. 뭐라고요?
유치원 애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건 기본이었고 쓰레기를 음식으로 먹이기도 했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란 말처럼 이 여자 엄마는 유치원 운영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3억 넘게 횡령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더군요. 재판 후에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엄마가 물러나고 그녀가 유치원을 맡았는데 계속 애들에게 처참하고 악독한 짓을 일삼으면서 교사들을 협박해서 입을 틀어막았던 겁니다. 그래도 대가 센 여교사가 며느리에 맞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도리어 심하게 폭행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여교사는 며느리를 폭행죄로 신고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써서 쌍방폭행이 인정되어 서로 합의 보는 걸로 끝나고 말았고요. 그날 원장실을 찾아왔던 그 여성이 바로 그 여교사일 겁니다. 아휴, 이 여자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껴안고 사는 격이라고요.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이없게도 며느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 참혹한 짓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인 양 태연하게 늘어놓았던 겁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떤 인간인지 안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로 남편의 동영상이 필요했어요. 여보, 동영상 왜 지운 거야? 말 좀 해봐.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래서 지웠어. 때렸어도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 아휴, 없었던 일로 해. 불쌍한 우리 아들. 남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말에 두서가 없는 게 가만히 보니 남편은 초기 치매까지 온 것 같았죠. 그래서 며느리가 괴롭혔던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일단 안방에 며느리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제가 어디에 있든 휴대폰으로 안방을 볼 수 있도록 앱을 깔았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편의점 일은 알바생에게 맡기고 핸드폰으로 안방을 살피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다가온 며느리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어요. 불길한 예감에 전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며느리가 남편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목에 그녀의 손톱이 박혀서 피가 맺혀 있는 겁니다. 남편은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어머님, 사실은 말이에요. 아버님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실실 웃는 며느리년을 보고 있으니 불같이 치미는 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미친년 같으니 어디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래, 너도 마사지 좀 받아봐라. 며느리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싸다구를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때려?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다른 집 귀한 자식들을 재미삼아 짐승 다루듯 학대한 주제에 정작 네가 싸다고 한 대 맞는 건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냐? 아직 멀었다 이년아. 해보자 이거지? 좋아. 그동안 억지로 성질 죽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참을 필요 없네. 네 남편 길동무 삼아 저승길로 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란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날 눈빛과 표정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눈깔이 뒤집힌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죠. 저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악에 바친 젊은 여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서 그녀의 밑에 깔리고 말았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숨이 컥컥 막혔어요. 기분 좋아. 이런 느낌이거든. 어서 죽어. 손톱이 제 목을 파고들면서 피가 흘렸고 몸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영락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뭐하는 짓이야? 안방문이 왈칵 열리면서 눈에 핏발이 선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아들은 놀라서 고개를 쳐드는 며느리의 면상에 달려온 탄력 그대로 앞차기를 날려버렸죠. 그녀는 뒤로 자빠졌고 아들은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을 계속 날렸습니다.
네가 날 때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며느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욕을 퍼부었죠. 도저히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들어 저와 아들은 미친 며느리가 실신할 때까지 손찌검을 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의식을 잃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 고발하면서 CCTV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사건 담당 검사가 절 불렀습니다. 정수진 씨에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쌍방폭행이 아니죠. 정수진 씨는 어머님을 고의적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고 들었어요. 며느리는 바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며느리의 정신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조수진 씨는 90점이 나왔어요. 사람을 15명이나 죽인 희대의 살인마도 85점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 말종이네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하면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정신 이상자입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몸이 불편해 무방비 상태인 남편을 괴롭히려고 병수발을 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는 살인미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이란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아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엄마, 내 친구가 그 여자가 갇혀있는 교도소에서 근무하거든. 그 친구 말론 그 여자가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대. 무슨 문제? 동료 재소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같은 방을 쓰면서 마음에 안 드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몰래 준비한 흉기로 찔렀대.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죽진 않았지만 그 여자 형이 가중될 거라고 해. 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당한 여성은 사기죄로 수감된 여성인데 돈이 많아서 같은 방 수감자들이 잘 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모르고 시비를 걸었다가 경을 친 거죠. 아들 말대로 살인미수로 형이 가중되었고 위험인물로 분류돼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징역 12년에 보호감호 20년이래. 이 정도면 사회에 다시 나오긴 틀렸다고 봐야지. 그 뒤에 아들 친구에게 전해들은 말론 독방에 수감되자 고래고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다 자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30인 그녀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끝날 것 같네요. 젊디 젊은 그녀에겐 참 안 된 일이지만 사회를 위해선 천만다행이죠. 피해 굶주린 맹수를 평화로운 초원에 풀어놓아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만약 그날 제가 그년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믿었고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년을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은 고통 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녀는 다음 차례로 저와 아들을 먹잇감으로 노렸을 거란 생각이 들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살인 충동을 감추고 있는 사이코패스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5년을 넘게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몸이 덜덜 떨렸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지나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론 그만큼 인정이 말라버리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 긴 사연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